남기고.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동대 그 조대현 교수님께서 일전에 저희가 그 연구회 선생님들께 평소에 인공지능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점 질문 올려주세요라고 했던 것에 대한 Q&A 형식으로 강의를 아주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말씀으로 주셔도 되고 채팅창에 이렇게 질문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귀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카메라 켜고 계신 선생님들 큰 박수로 우리 대표로 좀 많이 이렇게 좀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화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제 제가 받은 질문들인데요. 주신 질문들이 12개로 그 적정 기술의 인공지능 신경망을 소개하는 경우, 또 모라벨의 역설, 인공지능 해외 교육 사례, 또 초등교육에서 교육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자연어 처리라는 게 뭔지, 또 그 외에도 ANN, DNN, CNN, GAN 뭐 이런 그 알고리즘들이 있는데 그게 뭔지, 그 사례들, 또 초지능 인공지능이라는 게 가능한지, 또 인공지능과 로봇의 차이가 뭔지, 또 인공지능이 학습을 한다는데 그건 어떻게 하는 건지, 또 이렇게 기업들이 인공지능을 잘 활용을 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또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지, 또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가 될 텐데 그러면 아이들에게 어떤 역량을 키워줘야 되는지, 중요한 건 뭔지, 뭐 이렇게. 그래서 이걸 제가 좀 생각을 하면서 좀 정리를 좀 해봤어요. 연결되는 것끼리. 그래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 그래서 순서를 좀 바꾸고, 질문은 그대로 두고요. 순서를 좀 바꾸고 연결되는 것들끼리 블록을 만들어서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좀 그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12개를 좀 바꿨는데, 이렇게 그 첫 번째 블록은 주로 인공지능이라는 게 뭔지, 그 알고리즘, 또 그 작동 원리,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하고 로봇하고 차이가 뭔지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의 전망, 그 다음에 초인공지능, 앞으로 이게 계속 발전한다면 초인공지능이 가능한지 그런 전망에 관한 얘기, 그 다음에 적용에 있어서는 기업들은 이걸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이걸 적정 기술에 또 적용을 할 수 있는지, 그런 사례가 있는지 뭐 이런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에 관한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앞으로 필요한 역량이 뭐고 어떻게 가르쳐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그 교육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좋겠는지, 또 외국에서는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이렇게 이제 블록으로 나눠봤어요. 그래서 요것대로 차례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연결이 돼서 또 그 좀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인공지능은 어떻게 학습하는 건지에 관한 건데, 그 인공지능 에는 이렇게 포워드, 순전파하고 역전파라는 게 있는데요. 순전파보다는 이 역전파가 학습하고 관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역전파가 뭔지 그런 거에 관한 설명을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이제 인공신경망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rtificial Neural Net, ANN이라고 하는 게 뭔지.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뉴런이잖아요. 그 뇌신경 세포인데, 뇌신경 세포에 우리가 그 보면 이 신경 세포들이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이 부분을 시냅스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시냅스에서 이제 그 화학 물질들이 전달이 되고, 그 화학 물질을 받아서 이걸 엑선이라고 하는데, 엑선을 따라서 이게 전달이 되고, 그러면 그 다음 세포에 또 그 시냅스를 통해서 또 전달이 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제 시냅스 우리 그 인간의 두뇌에는 시냅스 그 뉴런 그러니까 이게 이 뇌신경 세포가 한 1000억 개 정도 있대요. 그리고 뉴런 하나가 다른 뉴런하고 연결되는 접점이 한 1000개 정도 돼서 이 시냅스가 그렇게 따지면 대략 한 100조 개 정도의 시냅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냅스가 굉장히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학습에 있어서도 이거에 관한 연구는 오래전부터 있어 왔는데요. 이 헤비라는 사람이 1949년에 이제 이런 이론을 발표했는데 뭐냐면 그 뉴런들 간에 서로 자극이 이제 주고 받아지는데 그런데 어떤 것들은 굉장히 강하게 남고 어떤 것들은 약하게 남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복이 계속되는 건 이제 그 강하게 남고 어떤 건 약해진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이론으로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화학물질의 구조인데 여기 보시면 이거는 강하게 된 이제 시냅스죠. 그래서 여기 액티베이트 된 게 3개 중에 2개가 액티베이트 됐다면 이쪽은 하나밖에 활성화가 안 된 거거든요. 이런 교수님 형태로 죄송한데 지금 포워드 프로게이션하고 백 프로게이션 그 면만 뜨고 공유된 네, 화면이 네. 그 뒤로 안 다음에 넘어가요? 안 넘어간 것 같아요. PPT로 넘어간. 네, 죄송합니다. 네네네. 이게 제가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저는 이게 여기서부터 그러면 넘어왔습니다. 네, 이게 넘어왔. 네, 여기가 시냅스고요. 네. 여기 엑선이고 그래서 이제 다른 데서 받으면 여기서 이게 시냅스거든요. 여기 끝에가 시냅스인데 여기서 네. 받아서 이제 엑선을 통해서 다음 세포한테 전달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다시 시냅스가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되는데 뇌에는 이런 뉴런이 한 1000억 개 정도 있고 그리고 시냅스가 이게 하나가 연결된 그 신경세포들이 1000개 정도 된 평균 1000개 정도 된다니까 1000억 개 곱하기 1000개 그럼 100조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두뇌에는 시냅스가 100조 개 정도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시냅스에 관한 이론으로 아까 헵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런 이론을 발견했는데 활성화되는 것들은 여기 리셉터라는 게 활성화가 여러 개가 돼서 그 화학 물질들이 많이 들락날락거리고요. 약화되는 것들은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같은 것들을 계속 뭐 훈련하거나 뭐 이렇게 기억을 하려고 애를 쓰거나 이제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는 이제 그런 현상인 거죠. 그런 티어리를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인공신경망이라는 거를 모델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의 뉴런이면 뉴런에서 이제 그 다른 뉴런에서부터 신경이 들어오는 걸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리고 이게 여기 전달되는 것들은 이게 여기 이제 각 들어오는 것도 다 모이는 거예요. 종합이 되고 이거는 이제 마이너스라 그러는데 종합된 것들을 그냥 바로 내보내는 게 아니라 여기서 어떤 함수가 하나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간단한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해서 굉장히 간단한 함수인데 제일 간단한 함수는 스텝 펑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값들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이제 여기서 예를 들면 최대치가 1이고 최소치가 0하고 1 사이의 값으로 내보낸다 치면 이제 꼭 그렇진 않은데 뭐 하여튼 그렇게 가정을 하면은요. 그런 경우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 앞에 이제 종합된 수치가 어떤 수치 이상을 넘으면 1로 나가고요. 어떤 수치보다 낮으면 0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뉴런들이 보통 파이어 된다 그러는데 어떤 거는 파이어 되고 어떤 거는 파이어 되지 않는 이제 그런 형태로 모델을 만든 거죠. 그래서 이 함수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 근데 그 함수라는 게 굉장히 간단한 함수예요. 뉴런으로 보면 그래서 간단한 함수를 거쳐서 파이어 되거나 파이어 되지 않거나 뭐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뉴런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빨간 게 이제 하나의 뉴런인데 이런 뉴런이 3개, 4개, 2개 이렇게 연결이 되면
이게 하나의 이제 뉴럴 네트워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을 인풋 레이어, 아웃풋 레이어, 가운데 있는 거를 이제 히든 레이어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이걸 이제 이걸 다 수치화를 해야 되니까, 거기서 기호를 붙여가지고 들어오는 인풋이 x1, 2, 3고요. 그 다음에 요 그 연결된 부위에 있는 것들이 이제 가중치, 파라미터,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데 여기서 W로 딱 표시된 게 이제 그거예요. 그리고 이 X 값하고 그 웨이트하고 곱해진 게 이제 들어올 거거든요. 그럼 이제 여러 군데서 들어온 게 합해 모여진 게 델타고, 그리고 이 델타가 다시 함수를 거쳐서 나온 게 A. 그래서 그게 다시 다음 뉴런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보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런 모델을 만들었거든요. 이게 한 1980년대 후반 정도에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 모델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하고 그랬는데, 여긴 지금 히든 레이어가 하나잖아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서 그 히든 레이어를 여러 개를 두기 시작을 했는데, 여긴 지금 히든 레이어가 3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히든 레이어가 많은 경우를 따로 딥 뉴럴 네트워크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그 DNN. 그 딥 러닝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딥 러닝이라는 말도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이게 딥 뉴럴 네트워크 학습을 한다 하는 의미로 딥 러닝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DNN이 만들어졌는데, 근데 이제 학습이 일어나는 것들을 이제 자세히 보면, 이거는 굉장히 유명한 그 뭐라 그럴까, 샘플 데이터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AI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제일 처음에 대하는 그 이제 학습 데이터인데요. N리스트라 그래서 그 우편국에서 왜 그 우편 번호를 손으로 쓴 거를 자동 인식을 할 때, 자동 인식을 하기 위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그 훈련을 시키는데, 예, 여기 레이블이라고 쓴 거는 이제 O고요. 이것들은 이제 이미지죠. 그래서 이런 이미지가 들어오면 이거는 O로 인식을 하면 된다. 0, 뭐 이렇게 다 레이블이 다 답이 다 달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해서 이걸 이제 훈련 결과 뭐 답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답을 얘기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답을 얘기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테니까 이걸 가지고 계속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있는데, 이게 이런 그 이미지와 페어된 레이블이, 이런 페어가 7만 개가 있어요. 7만 개가 모여 있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트레이닝 훈련하는데 6만 개를 쓰고, 훈련시킨 다음에 테스트하는데 10,000개를 쓰고,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이걸 가지고도 여러 가지 AI 경시대회가 열리고 그러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제 이 엠니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훈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면, 이게 지금 이거 하나가 픽셀이에요. 28개 픽셀. 그 전체가 784개 픽셀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여기 지금 여기에서는 0부터 1까지의 숫자로 표현되어 있거든요. 1이면 하얀색이고 0하고 1 사이의 숫자는 회색이죠. 0에 가까우면 짙은 회색이고 0.9 이렇게 되면 밝은 회색이고,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컬러가 되면 뭐 똑같은데, 컬러는 이렇게 정록청 이렇게 RGB 3가지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적색이 0부터 255 숫자로, 녹색이 0부터 255, 청색이 0부터 255. 그래서 0 쪽이 제일 짙은 그 색인 거예요. 그래서 다 0이면 정록청을 다 합하면 흰색이 되잖아요. 빛에서는. 그래서 이건 흰색이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하나만 있으면 뭐 적색이고 녹색이 청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0하고 1로 표시됐지만 0하고 255로 표시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쓰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다 변기를 해놨는데요. 이렇게 이런 이미지가 들어오면 이미지가 이렇게 숫자로 변환되는 거죠. 입력이. 그런 다음에 그게 이제 그 답으로, 이게 답인데 답에는 이렇게 그 10개의 노드가 있어서 이건 지금 숫자로 표시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이거는 0이고 1, 2, 3, 4, 5, 6, 7, 8, 9 돼 있는데,
두 번째 숫자가 아까 말한 대로 그 이런 이 뉴런이 노드, 뉴런이라고 하기도 하고 노드, 여기서 노드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이 노드가 파이어가 되면 그러면 이게 1이다. 네 번째가 파이어가 되면 3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중간에 네트워크 있는 거예요. 아까 본 그런. 그래서 예, 이것도 이제 8이라는 숫자. 그래서 픽셀 1서부터 픽셀 784개까지. 그래서 이게 입력, 인풋 레이어고요. 이게 히든 레이어로 연결이 된 거고요. 히든 레이어 또 있고, 아웃풋 레이어가 있으면 아웃풋 레이어는 아까 본 이 10개의 노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입력이, 이 입력이 이제 784개 입력이 이렇게 들어오고, 쭉 이 입력 값과 웨이트 값이 곱해져서 그 다음에 전달되고 다시 전달되면 여기 어떤 값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이거의 답은 7이니까 이 7만 하나 파이어가 돼야 되죠. 만일 뭐 2개, 3개가 파이어가 된다거나 7이 파이어가 안 되고 다른 게 파이어가 되면 그거는 이제 에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에러를 정정하기 위해서 이제 학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경우는 지금 예를 하나 드러났는데요. 이게 웨이트로 지금 이제 랜덤하게 숫자를 준 거고요. 이거는 스레시홀드 밸류라고 해서 이 입력돼서 들어온 수치가 0점으로 넣으면 이 아웃풋 밸류는 1, 그죠? 이거보다 작으면 0 이런 식으로 파이어가 되는 거죠. 파이어가 되거나 안 되거나. 그런데 어쨌든 1, 0으로 되는 거고. 여기 다시 그게 웨이트가 곱해져서 다음에 전달이 돼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0.5가 스레시홀드 밸류니까 이거보다 크면 1이 될 거고 작으면 0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냥 이렇게 시뮬레이션으로 1, 0, 1이 입력이 됐을 때 그게 여기로 가는 과정에서 이 계산이 이렇게 되는 거를 보여준 거죠. 1 곱하기 0.33, 0 곱하기 0.68, 1 곱하기 0.54 해서 0.88이 들어갔는데 이거하고 이거 비교해서 0.88은 0.5보다 크니까 이거는 이제 파이어가 된 거죠. 그래서 1이 이제 아웃풋이 될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도 여기서 1이 아웃풋이 됐고 그다음에 그게 다시 다음 이런 식으로 이제 됐다 그러면 그게 다음에 다시 전달이 될 테니까 그렇게 해서 그걸 계산해 보면 이 경우는 이게 0.15가 돼서 비교해 보니까 0.5보다 작으니까 이거는 이제 0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거를 포워드 이제 프로퍼게이션이라고 순전파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거를 함수로 표시하면 이렇게 되고 이거를 프로그램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순전파가 되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학습이죠. 그래서 그래서 이 순전파를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원래 이미지하고 다르게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이제 학습 과정의 시초인 건데, 근데 지금 일단 그거 하기 전에 여기 보면 요거 선 하나가 아까 그 뉴런에서 보기에는 이게 시냅스거든요. 그 뉴런과 뉴런이 그죠? 만나는 부분들이니까요. 그래서 이 시냅스의 개수를 따지면 여기 지금 13,000개 정도 돼요. 그게 일단 그걸 한번 계산해 봤고, 그래서 지금 이 경우에 순전파를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보니까 여기는 어떤 것들은 뭐 일부 파이어가 되기도 하고 어떤 거는 완전히 파이어가 됐고 어떤 것들은 꺼져 있고 이제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답은 이것만 파이어가 되고 나머지는 꺼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아까는 제가 이 threshold value를 이제 가지고 있을 때는 0 또는 1로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는 threshold value를 이렇게 계단형 함수를 쓰지 않고 약간 S곡선 같은 걸 써요. 그렇게 되면 S곡선 같은 걸 쓰게 되면 이게 렐루 펑션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0하고 1만 나오는 게 아니라 0하고 1에 되도록 가까운 숫자들이 나오죠. 0.7, 0.8 뭐 이런 숫자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다양한 색깔이 되는데 0.2, 0.3 뭐 이렇게도 나오거든요. 근데 어쨌든 가능한 한 1하고 0에 가까운 숫자로 만들려고 이제 그런 렐루 펑션이나 S곡선 같은 펑션을 쓰게 되는 건데
어쨌든 여기서 이제 그렇게 다양한 숫자가 있겠나. 그래서 나온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이제 틀렸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얼마나 틀렸는지 계산해 본 거예요. 실제 이게 답이고 이건 실제 순전파에서 만들어진 값인데 이것들을 제곱을 해서 다 더하면 이제 그거에 그 코스트라고 부르는데 때로는 페널티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이제 그런 값이 나와요. 그래서 계산해 봤더니 3.37인 거죠. 예, 이 차이 때문에 생긴. 그래서 이 3.37이라는 거를 이건 지금 요 이미지와 이 답 하나에 대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훈련시키기는 6만 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6만 개에 대해서 다 이거 계산하고 6만 개 토탈 값을 내면 뭐 3 곱하기 6 평균은 3이라고 치면 6만 개니까 18만 뭐 이런 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값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학습을 시키는데 학습을 시키는 방법은 이 웨이트를 조절하는 거예요. 웨이트를 조금씩 조절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웨이트를 지금 여기 보면 코스트의 합을 6만 개의 코스트의 합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중치를 조금씩 조정해 가는 것이 학습이다. 그리고 그래서 조금씩 조정하다 보니까 이게 수천 수만 번을 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면 이런 값들이 안정화된다는 게 수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발견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 back propagation이 이론적으로 성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학습을 이제 한 결과 0.03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게 지금 순전파에서 나온 결과거든요. 근데 이게 거의 0에 가까운 값들이고 하나만 1에 가까운 값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렇게 되면 성공인 거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 이제 학습이 되는 그런 게 학습 역전파라는 걸 통해서 학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학습이라는 건 지금 시냅스 여기 그 웨이트가 여기 웨이트 그 아까 뉴런에서 본 시냅스 웨이트 파라미터 다 같은 개념인데 그 13,000개의 가중치와 이 여기 B 바이어스라고 되어 있는 바이어스는 몇 개 안 돼. 바이어스들이 안정적 값을 찾는 과정이 학습이고 그렇게 해서 안정화된 이 값들이 이 패턴을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숫자 이미지와 그 답의 페어의 패턴들을 다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6만 개를 기억을 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또 추가해서 기억을 시켜야 되는 경우 이 6만 개 그 학습한 걸 다 버리고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그 뭐라 그럴까 어려운 점이긴 한데 근데 사실 이게 truth maintenance problem이라 그래서 이 AI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해결하기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어린애가 동물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했는데 새는 이제 날개가 있고 날개가 있는 건 다 난다 이렇게 배웠는데 펭귄을 보니까 못 나잖아요. 닭을 보니까 못 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전에 배웠던 것들을 다 재조정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이해가 가실 거예요. 왜 하나가 들어왔는데 그것만 기억하면 따로 기억하면 되지. 왜 기존에 있던 6만 개까지 다 바뀌어야 되는지에 관한 그런 것들이 학습에서 인공지능 학습에서 독특한 면이고요. 또 하나는 이게 설명이 어려워요. 이게 왜 이런 이미지를 줬을 때 이런 그 답이 나오는지를 설명을 하라. 그러면 이건 도저히 이건 설명을 할 수 없는. 그래서 이걸 설명 가능하게 하는 노력들이 굉장히 그동안 많이 연구가 됐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건 이제 학습은 이제 그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공유가 다시 공유로 돌아가서 네.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좀 번거롭긴 하네요. 근데 어쨌든 네,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렇게 아니라 그래서 뭐 어째 마찬가지. 그 다음에 이제 알고리즘들에 관한 거예요. ANN은 설명을 드렸고, DNN도 설명을 드렸고, CNN, GAN 이런 것들이 뭔지 그리고 그것들이 적용된 사례가 뭔지. 그래서 그것도 다시 아까 PPT로 돌아가서
다시 공유를 제가 바꾸고요. 네, 보이시죠? 네, 보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이제 딥 뉴럴 네트워크는 이게 히든 레이어가 여러 개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여기는 3개지만 최근에는 이게 굉장히 많이 이런 식으로 복잡한 구조를 가지게 돼요. 딥 그야말로 지금 딥 이렇게 된 거죠. 히든 레이어 이렇게 많고 그렇게 됐는데 그렇게 되기까지 스토리가 좀 있어요. 인공신경망이 아까 80년대 후반 정도에 이론이 만들어졌다 그랬는데 그렇게 만들어지고 나서 그걸 이제 잘 활용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성능이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걸 훈련시키려면 데이터가 많아야 되잖아요. 데이터도 당시에는 별로 없었고 그리고 아까 보신 것처럼 시냅스가 뭐 13만 13,000개 지금은 뭐 몇백만 개 정도 되거든요. 시냅스가. 근데 그런 것들을 컴퓨팅을 하려면 굉장히 빠르고 그런 컴퓨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때만 해도 그런 속도를 내는 게 없었죠. 그래서 이제 그 성과를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래서 한때 AI 윈터라고 부르는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지나서 이제 2010년도에 들어와서 이제 딥러닝이라는 게 이분이 제프리 힌튼이라는 분하고 나머지 다른 두 분이 굉장히 중요한 논문을 발표하면서 딥러닝 그때 이게 가능하다는 걸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됐죠. 근데 이분들이 뭐 거의 10년 동안을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안 하는 연구를 붙들고 늘어져서 연구를 한 결과도 있지만 그동안 이 컴퓨터가 굉장히 빠르고 뭐 심지어는 GPU 같은 것도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데이터가 인터넷에 엄청나게 쌓이면서 이제 그런 게 가능해진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세 분이 앞에 세 분이 안 루큰, 제프리 힌튼, 조슈아 벤지오 이분들이 이 두 분은 유니버시티 오브 토론토 지금 AI의 성지라고 부르는 데가 토론토 대학이거든요. 그래서 그 토론토 대학에서 계속 연구를 했고 한 분은 NYU에 계셨고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NYU 이 두 분이 지금 몬트리올 대학에 있었고 그리고 그래서 이분들이 페이스북, 구글로 가서 거기에서 인공지능들을 이제 개척한 사람들이죠. 구글하고 페이스북에 지금 인공지능에 굉장히 앞서 있는 기업으로 돼 있잖아요. 이제 그런 이분들이 이제 그런 일을 했고, 그다음에 앤드류 응이라는 사람이 이제 스탠포드 교수인데 이분은 이제 바이두에서 인공지능을 개척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세 분은 AI 쪽에 노벨상이라고 부르는 튜어링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몇 해 전에 이 튜어링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딥러닝을 활용하는 딥러닝이 이제 딥러닝이라는 게 히든 레이어가 많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런 딥러닝을 활용하는 모델이 몇 가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모델이 있는데 CNN, RNN, GAN 이런 것들을 아까 말씀하셨고 트랜스포머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씩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CNN은 이걸 잘 보시면 돼요. 히든 레이어에서 이미지의 각 부분의 특징을 찾아내고 그 다음 히든 레이어에서는 부분적인 특징들을 결합해서 마지막 레이어에서 전체 이미지에 대한 판단을 내도록 하는 그게 이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여러 군 됐어요. 특히 이미지 프로세싱을 하는데 굉장히 많이 쓰여요. 그래서 지금 이게 컨볼루션을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이 전체를 요 부분적으로 서머리해서 그 다음 레이어에 넘겨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을 서머리해서 그 다음으로 넘겨주는데 이렇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여긴 지금 컨볼루션이 이렇게 히든 레이어 몇 군데서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입력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이게 카인지, 트럭인지, 플레인지, 쉽인지, 홀스인지를 클래시파이 하는 문제인데 그때 이제 이 컨볼루션들이 쓰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여기가 입력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사람 얼굴, 자동차, 코끼리, 의자 이런 것들을 놔두고 첫 번째 컨볼루션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첫 번째 컨볼루션이 일어나면
거기서는 굉장히 부분적인 것들을 디텍트하는 거죠. 턱선, 코선, 예를 들면 귀선 이런 것들을 디텍트하는 거예요. 여기도 차에 뭐 한 모서리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여기 코끼리도 마찬가지고 셔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것들이 부분적인 것들이 조금 모이면 여기서 컨볼루션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여기 코, 눈 이런 식으로 이제 드러나게 되고요. 그리고 다시 컨볼루션으로 이것들이 종합이 되면 사람 얼굴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나중에 보면 이게 차라는 게 드러나고 여기는 코끼리라는 게 드러나고 여기는 튀어라는 게 드러나요. 그래서 컨볼루션은 이제 그런 일들을 하도록 되어 있는 이제 네트워크 구조고요. 최근에 그 뭐 구글에서 왜 사진을 보고 그 왜 사람을 인식해주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구글 포토에서 그게 다 이제 이런 걸 이용을 한 건데 여기에 보면 얼굴 인식 네트워크 구조가 지금 보면 여기도 컨볼루션이 여기 세 군데 정도 쓰여 있죠. 그런데 이 네트워크가 가지고 있는 뉴런 수가 170만 개예요. 그러니까 이거 컴퓨팅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겠어요. 그러니까 보통 뭐 컴퓨터가 빠르지 않으면 이걸 순식간에 계산해낼 수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라는 건 이걸 보시면 문장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문장의 앞부분 몇 개 단어를 순차적으로 입력하면 앞에 입력된 단어들의 순서를 학습해서 이를 근거로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모든 가능한 단어들의 확률을 계산해서 가장 높은 확률의 단어로 문장을 완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 앞에 단어, 뒤에 오는 단어는 앞에 단어에 이제 의존하게 돼 있거든요. 이제 그거를 이제 잘 할 수 있는 네트워크인데 이 네트워크 구조를 보면 그래서 이제 시퀀스 데이터, 우리가 보통 시퀀스 데이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어도 시퀀스 데이터고요. 증권 거래, 증권 그 가격이 변하는 거 이것도 시퀀스 데이터죠. 그다음에 이 신용카드 사용하는 것도 부정사용 이걸 발견해내기 위해서는 시퀀스를 분석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 시퀀스 데이터고 그런 데 많이 쓰이는데 지금 아까 그 딥 네트워크예요. 그 히든 레이어를 그냥 박스 하나로 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인풋, 박스, 아웃풋.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박스가 이렇게 돌아오는 건 없었는데 이걸 여기다 넣으면 이렇게 돌아온 도돌이 하도록 넣으면 이게 이거하고 같은 거예요. 이쪽하고 같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x0 타임의 결과가 여기서 2로 만들어지잖아요. 여기서 만들어진 결과가 그 다음 x1 타임의 입력이니까 두 개가 되는 거죠. 지난번의 결과가 입력이 되고 지금의 그 데이터가 입력이 되고 여기서 마찬가지로 지난번의 결과가 입력이 되고 지금 데이터가 입력이 되고 이게 이제 간단하게 표시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구체적으로 표시한다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돼. 여기 이렇게 돌아와서 여기로 다시 입력이 되는 거예요. 여기 맨 마지막에 있는 게 다시 돌아와서 여기로 입력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되는 건데 어쨌든 이렇게 되면 이제 시퀀스를 이해하는 네트워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그 구성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미지 하나를 주고 여러 개의 단어 그래서 이미지에 그 캡션이 되어 있는 것들을 많이 주고 훈련을 시키면 그러면 그리고 나서 이제 이미지를 하나 주면 그의 캡션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 데 쓰거나 또 이거는 그 영어로 이렇게 주고요. 그 다음에 그게 말하자면 한글로 어떻게 변환되는지를 보고 그걸 수도 없이 뭐 수십만 개, 수백만 개를 주고 그걸 훈련을 시키면 이 네트워크를 훈련시키면 그러면 이제 어떤 영어 그 문장을 줬을 때 이게 한글로 번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머신 트랜슬레이션에 쓰이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비디오 클래시피케이션에도 쓰이는데 어쨌든 이런 형태로 네트워크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좀 다르게 표현했는데 마찬가지로 이게 그거죠. 히든 레이어가 전의 결과가 그 다음 네트워크에 전달이 되는 그런 의미에서는 똑같은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라는 건 이렇게 생겼다 보여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트랜스포머라는 게 있는데 트랜스포머는 여기 문장과 그 문장에 관한 질문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해야 될지를 이제 생각을 할 때 그 문장과 질문의 요소를 분석해서 어느 단 여기에 지금 있는데 이 중에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뭔지를 찾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문장 전체의 감성, 센티멘트라고 그러는데 이게 부정적인 거냐 아니면 긍정적인 거냐에 따라서 이 감성을 분석해서 답을 그러면 긍정적으로 해야 될지 부정적으로 해야 할지 뭐 그런 것들을 판단을 하도록 하는 거라서 이거 챗봇 요새 많이 쓰잖아요. 챗봇에 쓰이고요. 그 다음에 기업들이 보통 그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그램 이런 데 그 올라와 있는 고객들의 그 불만의 소리나 자기네 제품에 대한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크롤링해서 그 고객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분석하는 데 많이 쓰이는데 마케팅에서는 거의 필수예요. 그래서 요새 이런 것들 많이 쓰고 있고 또 언어 번역에서도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의 구조는 이렇게 생겼는데 아까 보신 그 피드 포워드가 그 순전파거든요. 여기에 보시면 이제 순전파가 있다는 거고 멀티 헤드 어텐션이라는 건 아까 여기에 본 것처럼 어떤 단어가 제일 어디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지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을 찾아낼 때 이런 네트워크가 쓰이는 거죠. 그래서 좀 뭐 복잡해 보이지만 하여튼 그런 구조로 돼 있다. 그래서 이제 트랜스포머는 이렇게 돼 있는데 그 트랜스포머를 가지고 만든 것 중에 요새 제일 그 핫하게 쓰이는 게 지난번 그 보니까 이거를 그 하셨던 것 같던데 GPT-3를 가지고 그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융합연구원에서. 그래서 GPT-3라는 게 뭐냐면 이것도 트랜스포머인데 좀 어드밴스드 된 모델 있죠. 제너러티브 프리트레인드 트랜스포머 3. 이거 2버전이고 3버전인데 딥러닝을 사용해서 인간이 만든 것과 흡사한 텍스트를 생성하는 언어 모델이다. 이게 2020년 5월에 발표됐고요. 오픈 AI에서 만든 거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조가 이제 순전파가 여기 들어있죠. 네, 네. 그런데 이 GPT-3를 만든 게 그 지난번 동영상을 보니까 이거 갖고 그 실습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뭐 텍스트 컴플리션 뭐 이런 것들 보셨던 것 같고 그 다음에 텍스트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이런 것들을 하지만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 GPT-3 기반으로 DALL-E라는 게 만들어졌는데 이건 뭐냐면 그 텍스트를 주면 그걸 가지고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트랜스포머만 가지고는 안 될 거고요. 그 이제 단어 또는 어떤 센턴스에 이미지들이 연결이 돼 있어서 그것들이 다 이미 그 학습이 돼 있고 그것들을 이용을 해서 어떤 그 텍스트로 센턴스를 주면 그러면 거기에 적당한 그 그림을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이것 다 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뭐 여기 보면 an armchair in the shape of an avocado. 아보카도 모양을 한 armchair. 그러면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그림을 그려주는 거고 storefront that has the word opener, open AI written. 그러니까 오픈 AI가 쓰여 있는 뭐 그리고 여기는 cat 그리고 스케치. 그러면 이제 캣하고 스케치를 그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트랜스포머에 디벨롭된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쓰이는 그 시냅스 웨이트는 120억 개래.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거죠. 아까 우리가 본 게 엠리스트가 13,000개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120억 개니까 굉장히 복잡한 네트워크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GAN이라는 건 General Adversarial Network을 줄여서 한 말인데 이거는 이제 이것도 재미있는 건데 이건 가장 최근에 나온 모델일 거예요. 제너레이터 기본 데이터로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속이는 합성 데이터를 만들고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원래 데이터와 합성 데이터를 구분하는 역할을 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제너레이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가 제너레이터가 있고요.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게 리얼 데이터가 들어오는데 제너레이터는 그
무언가를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이 리얼 데이터와 비교를 해서 이 디스크리미네이터는 뭐라냐면 이게 같은지 다른지를 구별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너레이터의 목적은 뭐냐면 이 리얼 데이터와 같다고 이 디스크리미네이터가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거예요. 가능한 가깝게. 똑같진 않지만 그래서 이 제너레이터가 만들어내는 것, 그러니까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속이는 거죠. 이렇게 같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내는 건데 이게 주로 어디에 쓰이냐면 그 아주 소수밖에 없는 이미지. 근데 이제 이미지 갖고는 이게 훈련이 안 되니까요. 이거하고 비슷한 이미지를 만들어낼 때 합성 데이터라 그러는데 그럴 때 쓰이기도 하고 패션에서 디자인을 할 때 그럴 때도 많이 쓰이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제품을 만들 때 그럴 때 쓰이기도 하고 텍스트로부터 이미지나 오디오 생성할 때 이럴 때 쓰이기도 하는데 이게 지금 2014년에 처음 나왔을 때 겐이 만든 사람 얼굴이에요. 2015년, 16년, 2017년.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 사람이 아니고 존재하는 사람이 아닌데 실제 사람의 얼굴을 보고 제너레이터가 만든 건데 이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보기에는 이거 실제 사람 얼굴하고 이거하고 똑같다고 보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이미지거든요. 그런데 좀 더 이제 겐에도 사이클 겐이라는 게 있고 컨디셔널 겐이라는 몇 가지 이제 말하자면 다이얼렉트 같은 게 있는데 여기서는 이 사이클 겐은 어떤 이미지 쌍을 이루지 않는 이미지에서 이미지로 변형 모델을 자동 훈련하는 기술. 뒤에 보시면 알 텐데 소스가 있고 그라운드 트루스가 있어서 서로 이게 둘이 연관성이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학습을 해서 이게 비슷하게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이클 겐에 이제 예를 들면 이게 그 인풋이고요. 모네의 그림을 굉장히 여러 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모네의 스타일로 이걸 그려내는 거죠. 그리고 반고의 그림을 여러 개 보여주면 그리고 인풋을 이걸 주면 반고가 그린 것처럼 그려요. 세잔 뭐 6기호에 이것도 이제 그래서 이게 이제 겐으로 만들어진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도 인풋 얼룩말을 많이 보여주고 그리고 인풋을 말을 주면 이걸 얼룩말로 바꿔요. 그래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건 사과잖아요. 근데 이제 오렌지 사진을 많이 보여주고 그걸 학습시킨 다음에 겐을 돌리면 사과를 오렌지처럼 그려놓는 거죠. 사과를 오렌지처럼 이런 식으로 그리는 그런 게 이제 사이클 겐이고요. 이런 여기는 이제 봄 풍경을 많이 보여주고 이런 그림을 보면 봄 풍경을 바꾼다든지 이제 그런 게 다 가능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는 이제 그림을 사진으로 바꾸는 건데 사진을 굉장히 많이 훈련을 시키면 이런 그림을 줬을 때 사진처럼 바꾼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데도 쓰이고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는 사진을 좀 더 멋있게 만드는. 이 뒤가 흐려졌잖아요. 그래서 뒤를 날린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뒤를 날리면 사진이 더 멋있어지는데 이제 그런 사진을 보여주고 이런 사진을 보여주면 이제 이렇게 사진을 뒤를 날리는 사진을 만들어주는 거죠. 이건 컨디셔널 겐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인풋 이미지를 이렇게 주고요. 이거를 실제 이제 건물 사진을 보여주면 이것에 따라서 건물 사진을 만들어내는데 이게 지금 0서부터 시작을 한 거거든요. 처음에는 못 만들어내더니 1000번 아이터레이션 하니까 좀 비슷해졌고 지금 이건 제가 직접 돌려본 건데 2000번 되니까 좀 더 3000번, 4000번, 5000번, 6000번, 7000번 되면 이제 점점점 구체화되는 그림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게 아마 2만 번까지 돌리게 돼 있는데 시간이 워낙 좀 많이 걸리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밖에 제가 못했던 기억이 나고요. 네, 그 다음에 이걸 돌아와서 다시
네, 다시 돌아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이 뭐냐면, 이 RNN은 지금 설명을 했으니까 더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이것들이 쓰이는 데가 구글 번역기, 요새 그 유튜브에 보면은 왜 그 더빙을 하잖아요. 그래서 네이버 클로바라는 더빙을 많이 쓰는데, 그런 데도 쓰이는 것 같고, 그다음에 GPT-3 아까 설명드린 이게 GPT-3에도 쓰이고요. 그다음에 모라벨의 역설이 뭐냐? 이거는 이제 모라백이라는 사람이 어려운 일은 쉽고 쉬운 일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패러독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공지능 프로젝트가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데 사람이 상식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를 그 인공지능으로 만들어 보자는 프로젝트가 몇 개 있었어요. 그중에 이제 CYC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이게 1984년도에 시작한 거거든요.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거의 40년 가까이 됐잖아요. 그런데 완성은 못 하고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를 보여주는 거죠. 완성을 못 하고 지금 여기서 파생된 그 이제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이 테러리즘 너리지 베이스라 그래서 테러리스트들에 관한 모든 정보를 여기서 이제 찾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 테러를 일으켰는지, 그 테러를 일으킨 사람들의 인적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훈련을 어디서 받았는지, 뭐 그런 모든 것들을 밝혀주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테러에 관한 상식적인 것들을,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을 해주는 그런, 여기서 파생된 프로젝트가 여러 개 있는데 어쨌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커먼 센스라는 게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알 거예요. 우리가 커먼 센스라고 판단하는 것들이 그걸 거기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오히려 전문 영역은 그 날리지라는 게 한정돼 있고 그리고 거기서 쓰는 용어들이 제한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으로 만들어내기가 오히려 쉬운데 커먼 센스는 더 어려운 거죠. IBM 왓슨도 이제 그 중에 하나인데 여기는 질문을 하면 답을 해주는 어떤 질문이든 답을 해주는 걸 목적으로 해서 시작된 건데 2004년에. 그런데 거기서 파생돼서 나온 게 IBM 왓슨 그 제파디에서 우승한 그거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게 거기서 파생돼서 이제 헬스케어나 이런 암 진단하는 그런 그 시스템으로 만들어지기도 했고 이제 그런 건데 어쨌든 뭐 모든 질문에 답을 한다. 이거는 아직도 요원한 거죠. 그래서 이제 모라백의 역설은 이제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인공지능과 로봇의 차이는 뭐 간단히 얘기하면 인공지능은 뇌고 로봇은 신체인 거죠. 그래서 로봇은 입력된 대로만 작동하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입력된 것이 바뀌지 않는 한 똑같은 동작만 실현하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이 예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인공지능 로봇이 등장하기 시작해서 변화를 자기가 스스로 알아채고 그것을 학습해서 대응하는 이제 그런 로봇들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 보스턴 로보틱스인가 거기에 왜 인공지능 강아지처럼 생긴 그런 것들이 이제 인공지능 로봇에 해당하는데 상황을 판단하고 뭐 피해가기도 하고 이런 것들 이제 그런 게 이제 대표적인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다음에 앞으로의 전망 지금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인공지능에 쓰이고 있어서 그렇죠? 굉장히 여러 가지로 쓰이고 있는데 헬스케어 뭐 이거 진단, 신약 개발 이런데 임상 실습 이런데도 AI가 쓰이고 있고 보안 쪽에도 사이버 공격 패턴들을 학습을 하면 그거에 대한 대처를 훨씬 빨리 할 수 있다 이런 거고요. 자율주행이나 뭐 이런 것들도 인공지능이 쓰이고 여기에 그 매니팩처링 특히 전자상거래에서는 지금 기업들이 인공지능을 도입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일단 인공지능이 사용되기 시작하면 고객들이 이제 경험하는 경험이 요새는 사용자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많이 얘기하거든요. 고객 경험. 고객 경험들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개인적인
그러니까 이전에는 매스 마케팅이라고 그랬는데 매스. 그러니까 매스 미디어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그 정보를 얻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새는 마이크로 마케팅이라 그래서 각자가 듣는 정보가 다 다른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마케팅, 이제 퍼스널라이즈 된 마케팅이 될 거기 때문에 훨씬 자기가 느끼기에는 자기만 생각해 주는 것 같은 그런 이제 사용자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유통이나 재고 자동화, 그 얘기고요. 챗봇, 특히 챗봇 같은 그런 거죠. 이제 그런 쪽으로 쓰일 거고, 고용에서도 고용하는 사람이나 취업하는 사람이나 이제 AI를 응용하게 될 거고 이미 쓰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에듀케이션, 뱅킹 이런 쪽은 엔터테인먼트는 뭐 이미 널리 쓰이고 있으니까요. 향후 10년 동안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는 건데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손문탁 박사님 하시는 게 지금 이런 것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과학적 방법이 굉장히 많이 변화를 겪을 거예요. AI를 도입을 하게 되면 사람이 겪는 시행착오 이런 것들이 이제 거의 없어질 거고요. 그런 것들 외에도 방법 자체가 많이 달라질 거다. 그다음에 AI 이게 국가의 국력하고도 이제 관련이 직결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그 AI를 어떻게 교육을 할 건지 뭐 이런 것들에 관한 이제 그런 것들이 외교 정책에 주가 될 거다. 소비자 경험은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 기후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AI가 필요하고 이게 의료도 퍼스널라이즈 된 의료로 이제 될 거다. 그리고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는데 슈퍼 인텔리전스는 2100년까지는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2047년이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200년, 300년이 지나도 안 된다. 이러는 사람들도 있는데 모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을 AI가 대체할 거다. 이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은 여전히 남아있을 거다. 그 다음에 초지능, 이거는 사람이 하는 어떤 일에서도 사람이 하는 것보다 나은 그런 초지능이 이제 만들어질 거다라는 건데 그런 일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도 여전히 사람이 잘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을 거다 이런 거고요. AI는 간섭을 하지 않아도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도 AI 알고리즘을 만드는 과정을 보면 아까 엠니스처럼 데이터가 일단 많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걸로 훈련시키는 알고리즘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되고요. 여기에는 다 사람들의 인터벤션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럴 일은 없을 거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제 개인적인 의견은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인공지능을 인공지능, 강인공지능, 초인공지능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인공지능은 어떤 한 분야에서 잘 활용이 되는 AI. 지금 이미 인공지능의 시대는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Weak AI, Narrow AI. 그런데 Strong AI는 뭐냐면 Full AI 또는 뭐 AGI, General,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를 다 똑같은 말인데요. 그 모든 영역에서 인공지능이 다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지능을 얘기하는데 이거는 아직 요원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각 영역들의 AI들이 서로 연결이 돼서 자기네들끼리 서로 통합을 하고 뭐 이러는 일이 발생을 할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인간의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 초지능이 만들어질 거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특이점이라고 얘기하고 싱귤러리티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언제 올 거냐에 대한 이제 논란들이 많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본다면 아까 파라미터 수가 몇 개냐 이런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두뇌가 가지고 있는 시냅스 수가 100조 개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아까 제일 많이 GPT-3가 170억 개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170억, 네.
1700억인가? 예, 1700억이었던 것 같아요. 170밀리언. 17밀리언이니까, 그래, 17밀리언이니까 1700억 개인데, 그래도 100조 개하고는 어마어마한 갭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그 시냅스에서, 화학물질들이 이제 움직인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화학물질들의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죠. 그런데 이제 그걸 모델로 할 때는 굉장히 단순하게 그냥 웨이트 하나로, 숫자 하나로 모델화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가지는 그 의미는 지금 실제 우리 두뇌에서 일어나는 것보다 엄청나게 단순화시킨 모델이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까지 될 수 있으려면 이것도 이제 요원한 일일 거다. 그리고 이제 엄청난 속도가 필요한데 그 컴퓨팅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혹시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그러면 뭐 지금 컴퓨터보다는 뭐 수천 배, 수만 배 빠르다니까 그러면 뭐 그때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제 그리스 시대의 수사학자들이 얘기인데 사람들이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가 필요한데 컴퓨터는 지금 논리, 감성까지 지금 감성이 막 센티멘트 어널리시스 뭐 이런 것들로 이제 도입이 되고 있는 추세죠. 그 말을 읽어줄 때도 거기에 감성을 부여해서 감성 뭐 화난 말 아니면 즐거운 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감성까지는 돼 있지만 이 에토스 이건 그 사람의 성품, 매력, 카리스마, 뭐 진정성 이런 거에 관한 건데 이거는 우리는 아직 건드리지도 못하고 있고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지 이해도 잘 못하고 있어서 여기까지 가는 건 쉬운 일은 아닐 거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언제 인간의 능력을 능가하게 될 건가? 그래서 이게 옥스퍼드 대학에서 그 설문을 인공지능 분야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어요. 352명. 그랬더니 26년 정도에는 학교 에세이 정도 쓸 수 있을 거다. 27년 정도는 자율주행을 할 수 있을 거다. 그 다음에 31년 되면 AI가 물건을 팔 수 있을 거다. 오히려 사람보다 더 잘 팔게 될 거다. 뭐 이런 거. 그러면 37년 되면 인간의 모든 작업이 자동화될 거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아기가 있죠. 그래서 49년도가 돼야 스티븐 킹이라는 사람이 이제 뭐 슈퍼내추럴 픽션, 서스펜스, 크라임, 사이언스 픽션 그런 판타지 작가래요. 근데 이런 글을 쓸 수 있는 작가가 되려면 컴퓨터 지금도 뭐 소설을 쓴다고는 하는데 이런 정도 수준의 소설을 쓰려면 49년 정도 돼야 될 거다. 그리고 찰리 티오라는 사람이 이제 호주 의사거든요. 근데 꽤 유명한 사람인가 봐요. 그리고 좀 독특한 면이 있는 그런 의사인 것 같은데 치료 방법이 좀 남다르대요. 근데 그런 뇌수술 전문의가 될 수 있으려면 뭐 53년 정도가 돼야 될 거다. 뭐 이런 예측들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업들이 그 AI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하는 걸 보여드릴 건데. 청소 건조를 완료했습니다. 에어컨은 네. 왜 안 넘어가지? 보이시죠? 네, 보입니다. 네, 아노이저 부시라고 이거 머드와이저 맥주 만드는 공장인데요. 이게 뭐냐면 맥주를 발효시키는 거예요, 탱크. 그런데 이 탱크가 전체 돌아가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섞이니까요. 그런데 제일 골치 아픈 일이 뭐냐면 이 모터, 여기에 쓰이는 모터가 고장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한 번 고장이 나면 이게 엄청난 여기 이 탱크에 들은 그 맥주를 다 버리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모터의 특성이 그렇다네요. 모터는 고장나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대요. 고장이 나고 나서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미리 알아내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서 요새는 이제 그 모터에다가 센서를 붙여서 진동을 이제 기록을 하고 그 진동을 꾸준히 기록을 해서 언제 고장이 나고 언제는 고장이 안 나고 계속되고 이런 것들을 인공지능으로 학습을 하게 하는 거죠. 굉장히 오래된 그 전문가들도
그 모터가 언제 고장이 날지를 알아내는 게 굉장히 쉽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인공지능을 학습을 해서 이제 이게 언제 고장이 날 거다라는 걸 미리 예측하고 미리 교체하거나 이제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포스코에인데 포스코에서는 이 고로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대요. 그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으면 그 만들어지는 후판의 그 이제 퀄리티가 낮아지기 때문에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이제 중요한데, 그런데 이 온도를 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온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다양한 데이터를 모으는 거예요. 그 코크스가 얼마나 들어가고 있는지, 들어가는 양, 또 연소 상태, 이거 보는 구멍이 있는데 보는 그 구멍에서 보이는 그 형태, 그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그 출선 상태, 이런 것들을 계속 그 데이터를 모아서 어떤 상태일 때 온도가 몇 도인지를 찾아내고, 이건 실제 이제 포스코에서 이걸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그래서 이제 개선한 프로젝트 사례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그 3표인데 여기서는 콘크리트 만들고 뭐 이러는 데잖아요. 그런데 그 원료들을 이렇게 원자재들을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서 이렇게 그 멀리서부터 이렇게 갖고 오는데 이 벨트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벨트가 있으니까 모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벨트가 파손되기도 하고 모터가 파손되기도 하는데 이걸 수선하는 데는 뭐 하루에서부터 사흘이 걸린다니까 이것도 엄청나게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예측하기 위해서 다양한 수치들을 모으고 그거를 분석을 해서 여기 보면 ML 이게 머신러닝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AI도 포함이 되고 AI 외에 다른 머신러닝들 방법을 동원해서 아까 여기도 보시는 것처럼 모터 진동, 부하 전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들인 거죠. 그걸 이용해서 미리 예측을 하는 이제 그런 거고요. 이것도 독특한 건데 레미콘에 싣기 전에 이게 싣기 전에 콘크리트 상태인데 이게 어느 정도 농도인지 어느 정도가 최적인지를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대요. 그래서 그 거리에 따라서 어느 정도로 그 농도를 만들어야 되는지가 중요한데 그걸 측정하는 거를 여기 그 사진을 찍어서 AI가 그걸 학습을 하게 하고 그 농도가 적정 수준인지 어떤지를 판단하게 하는. 그래서 이게 이런 것들도 이렇게 쓰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B2B 세일즈 역량 강화해서 그 세일즈에서도 쓰이고, 그 다음에 이거 세일즈에서도 쓰이지만 구매 의도를 파악하는 데 쓰이거나,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다 인터넷에 데이터로 남아 있거든요. 로그로 남아 있고 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상대방 B2B니까 다 그 상대방 협력사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떤 의도로 뭘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거죠. 인공지능들이. 그래서 도움을 받는 거고 여기에도 뭐 여기는 그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이나 딥러닝이나 머신러닝 이런 것들이 다 쓰이고 있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선정 및 주문 처리, 내부 커뮤니케이션, 마케팅, 자금 이런 데도 다양하게 쓰이고 있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기업들은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면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이제 적정 기술에 쓰이고 있는 사례. 그래서 적정 기술을 이제 정의를 보면 어떤 특정 지역에서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화, 관습 이런 걸 고려하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득 수준에 맞도록 하고 그리고 환경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고 그 사람들이 스스로 메인테넌스, 스스로 사용할 수 있고 또 수선할 수 있고 계속 서스테이너빌리티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어프로프리에이트 테크놀로지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YOLO 5를 적용을 이제 이 나지리니 스토리가 굉장히 유명한 스토리예요. 이게 얘가 우간다 여자애거든요. 그런데
얘가 머신러닝을 배웠어요. 이제 이미지 프로세싱 AI를 쪽으로 배워가지고 구글에서 그런 그 배우는 툴들이 있어서 인터넷에서 그걸 배울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거기서 배웠는데 이게 뭐냐면 군대벌레라고 부르는 아미웜이라고 부르는 건데 옥수수에 있는 벌레거든요. 그런데 알을 까놓은 상태에서는 잘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제 피해가 드러나야 이제 사람이 눈치채게 되는 이제 그런 건데 얘가 그 옥수수 잎을 촬영을 해가지고 군대벌레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인공지능을 학습을 시켜가지고 그걸 미리 감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앱을 만들었어요. 휴대폰에 앱으로 올려가지고 그 농부들이 누구나 다 내려받아서 그걸 쓸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도움이 됐죠.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어떻게 처치를 해야 되는지 뭐 그런 Farmers Friend라는 이름으로 앱을 만들어서 올렸는데 굉장히 유명한 사례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지금 이거는 이제 그 손 박사님하고 같이 일하면서 제가 만들어 본 건데 얘는 여자고요. 얘는 남자거든요. 개별적으로도 이게 식별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가지고 뭘 하느냐면 얘네들의 운동량 같은 걸 측정할 수 있어요. 하루에 얼마나 움직였는지. 그래서 그 움직임 운동량을 보고 얘가 정상인지 아닌지 어디가 아픈 건 아닌지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어서 이게 그 돼지도 그렇지만 닭에도 적용이 될 수 있고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손 박사님하고 계속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뭐 주로 따라하기도 하고 뭐 어깨너머 배우는 정도지만 손 박사님 이런 데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이제 그런 걸 이게 여기에 쓰인 게 이제 욜로5를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으로 넘어왔는데요. 우리 아이들한테 필요한 교육이 뭐냐. 그래서 개발 쪽으로 가면 이게 세 개가 반드시 필요해요. 통계학, 수학, 영어. 근데 적용으로 가면 이런 걸 잘 몰라도 돼요. 모르고 그 상상력, 창의력 그리고 이게 비판력 이런 게 이제 더 필요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구분이 되는 것 같고요. 이거는 그 미네르바 대학이라고 그 요새 온라인으로 뜨고 있는 대학이 있는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교육이에요. 거기는 그 학생들을 교육하는 목적이 그 미래, 그러니까 앞으로 올 시대, 그러니까 뭐 인공지능이 많이 쓰이고 4차 산업혁명이 완전하게 돼가고 이런 상태. 그리고 이전에는 없었던 문제들이 자꾸 드러나고 환경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 그때 그런 문제를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키우려면 어떤 영역을 키워야 되느냐. 그래서 많이 고민하고 조사하고 이래가지고 이 네 가지를 압축을 시켰어요. 그래서 크리에이티브 띵킹, 창의력, 크리티컬 띵킹, 비판력, 그 다음에 이펙티브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리더가 돼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는 어떤 문제고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없기 때문에 이 협력이 중요하다. 컬래버레이션. 그래서 이 네 가지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교육을 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뭐 저도 동의를 하고 이런 교육에 중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질문 의도를 제가 좀 파악하기도 어렵고 이게 그러니까 인공지능 교육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교과서 내용에 반영하고 싶은데 저자가 되는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프로그래머가 되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근데 어쨌든 그 인공지능이라는 거에 대해서 아이들이 지금 굉장히 다양한 이 뭐 에듀테크나 비디오 게임, 소셜 미디어, 스마트 장난감, 스피커 이런 것들이 둘러싸여 있거든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인공지능을 이제 접하고 있는데, 근데 그 과학 철학에서 이런 얘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는 그 기술이라는 게 이전에는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기술을 만들어냈지만 이제는 필요에 의한 게 아니고 비처럼 내리는 거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 주위에 새로운 기술들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우리가 쓰게 되는데 문제는 그런 기술들에 의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만들어져 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계속 물건을 살 때도 거기서 추천해 주는 물건을 사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게 정말 내가 원해서 사는 건지 아니면 추천을 해주기 때문에 사는 건지 그게 이제 점점
그 혼동스러운 거죠. 그렇게 되면서 내 정체성이 원래의 내 정체성인지 만들어져가는 정체성인지가 애매해진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리고 그 AI는 아이들이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결정을 하게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AI 때문에 또 그 부딪히는 위험이 있다. AI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라든지 사이버 보안이라든지 또 어떤 데는 접근할 수 있고 어떤 데는 접근하지 못하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생기는 그런 것들 때문에 위험에 취약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 아이들한테 AI를 그 접하게 해주려면 일단 그 AI가 책임감 있는 AI인지를 신중히 점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 책임감 있다는 게 뭐냐면 이게 안전한가 또 윤리적인가 그리고 투명한가 공정한가 그리고 접근 가능한가 그리고 아이들이 왜 쓰다 보면 뭐 데이터 비용이 엄청나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체 비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다 고려된 그런 책임감 있는 AI인지를 잘 점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저 아이들한테 많이 쓰이는 툴들은 뭐 이런 것들 아두이노, 라즈베리 파이, 스크래치, 네이버 엔트리, 앱 인벤트 이런 것들인데 그다음에 이제 그 해외 교육 사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코딩 교육은 굉장히 많이 되고 있거든요. 초등학교부터. 네. 그런데 AI에 관련된 교육은 그렇게 많이 되고 있지는 않아요. 초등학교에서. 근데 고등학교 정도 수준 돼야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이제 미국, 영국, 독일, 핀란드 뭐 이렇게 지금 제가 주로 봤는데 그런데 미국하고 유럽하고가 다르더라고요. 이제 미국은 굉장히 실용적이에요. 그래서 최적의 학습 모듈 이런 것들을 만들고 또 이 학생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어떤 단계인지를 분석해서 그 다음 단계로 가려면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에 관한데 그 저기 AI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실제적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다 이런 건데 그런데 이제 영국이나 이런 쪽은 그 기본적인 고등기술 사고, 고등사고 기술이나 뭐 이런 그런 그 기초적인 보시면 수학, 영어 이런 것들을 먼저 잘 해라 이런 기초 학문들을 튼튼히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컴퓨팅 쪽이니까요. 그런데 여기도 보시면 알고리즘이나 컴퓨터적 사고 이런 데 중점을 두고 있고 그리고 그 여기도 5, 6학년 정도 돼야 미디어 교육을 하고 중학생이 돼야 정보화 기초 그리고 고등학생이 돼야지 심화과정에서 인공지능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심화과정 인공지능도 뭐 무슨 알고리즘 같은 걸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이에요. 굉장히 기본적인 바이러스 등의 생명체에 대한 거 컴퓨터의 진화와 자가재생 인공의 삶과 로봇 컴퓨터와 두뇌 이런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가르치고 있고 독일이 또 독특한 게 이런 튜어링 테스트는 이거 굉장히 오래된 1950년대에 나온 테스트거든요. 인공지능이 어떻게 정의돼야 되는지에 관한 이런 건데 그 엘리자도 그 이런 건데 이거 그 말하자면 상담 의사와 대화하는 거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이제 답을 해주는데 뭐 이거 보면 상담 의사가 대화를 이어가면서 어디가 아프냐 그러면 뭐, How long have you been afraid since Milton? 별로 그렇게 딱 부러지는 대답 안 하고 그냥 대충 얼버무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그런 이거는 그 코딩으로 만드는 것도 그렇게 어렵진 않아서 저도 한번 짜본 적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걸 가지고 교육을 시킨다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도 여기는 이제 이 핀란드는 모든 연령이
이기 때문에 AI의 주요 의미를 해서 이해하고 비판적 사고 또 AI가 무엇인지 가능하게 하는 방법,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에 미국은 스킬에 관한 얘기가 많아요. 데이터 스킬, AI 주요 영역, 소셜 스킬. 그래서 굉장히 여기는 실용적인 것들을 하고 있고 여기는 그거보다는 기본적인 그런 것들을 다루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인텔의 호유는 우리나라 그 고등학교에서도 이렇게 실시가 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 정도로 하고 그 여기 보면 AI의 기초 및 활용 관련 교육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그 구체적인 그 스킬들 AI 세계 영역 중 선택해서 AI 기술 직접 체험하고 뭐 깊게 배운다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굉장히 구체적인 것들, 실용적인 것들을 가르치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다. 이렇게 유럽 쪽하고 미국 쪽하고 접근이 좀 다른 것 같아요. AI에 대한 접근이. 그래서 그런 정도를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너무 시간이 오래됐네요. 혹시 질문이나 감사합니다. 있으시면 네. 어휴, 시간이 진짜 금방 지나갔는데 너무 오래됐죠. 질문을 하기는 시간상 어려울 것 같고 오늘 강의가 어떠셨는지 우리 카메라를 켜신 제가 항상 동영 선생님과 황정호 선생님 한 말씀 피드백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우리 심도 있고 다양하고 이렇게 재밌는 강의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너무 감사합니다. 유익했습니다. 유익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이제 귀한 강의였고요. 정말 교수님 고맙습니다. 이게 산만하게 이제 뭐 많이 저도 이제 그 인공지능 소프트과에 있으면서 부분적으로 어떤 게 이렇게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네. 사실 묻고 네. 싶고도 저도 싶은 전체적인 그림을 드리려고 해서 썼어요.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우리 연구에 꼭 필요한 강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 올라가면 계속 좀 여러 번 봐야 돼. 보면서 계속 이제 익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밖에 혹시 여기서 좀 늦다 보니까 선생님들 좀 중간에 나가셨는데 남아있는 선생님들 중에 혹시 또 말씀하시고 싶은 거 있으신 선생님 계실까요? 손노아 선생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근데 카메라가 안 켜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기가. 네. 아, 손노아 선생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 좋은 강의 강의 감사합니다. 손노아 감사합니다. 선생님도 네. 아주 고수세요, 이 분야에. 아, 그러시구나. 네. 아닙니다. 많이 배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노아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또 김동영 선생님께서 준비하시느라고 너무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너무 유익하고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네, 정말로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너무 아니,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교수님. 병원에 있으면서 네, 시간은 많아가지고 네, 이것저것 저희에게는 전화위복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 중에 앞으로 인공지능은 비처럼 내리는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저는 너무 와닿았어요. 저는 국어과서 맨날 그런 말만 와닿나 봐요.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나의 인생이 달라지겠구나. 내가 더 풍요롭고 행복해질 수 있겠구나 이러면서 더 적극적으로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던 강의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 조대현 교수님 마지막 소감 말씀하시기 전에 황종호 선생님께서 지난주 이제 그 주말에 경주 소문탁 박사님 네. 댁에 네. 다녀오셔서 우리 네, 연구회 저도 듣고 싶어요. 선생님들께 네. 내용을 좀 공유해드리고 싶다고 하셔서 네.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준비를 잘 못했고요. 피곤해갖고 그냥 말로만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좀 죄송합니다. 우리 조 박사님이 이렇게 이제 철저하게 준비하신 거에 비하면 말로 때우는 게 너무 죄송하다 생각이 드는데 짧게 하겠습니다. 손문탁 박사님이 저희 연구회 이제 고문이신데
정말 대단한 분을 저희가 운 좋게 만났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희가 참 인공지능 교육연구회입니다. 근데 저희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를 바라보고 있는 학생들, 얘들한테 이제 제대로 이제 이 인도해야 될 책임이 저희한테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 손무탁 박사님을 어떻게 우연히 이렇게 알게 되고 또 저희 특강에 오시고 해서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에 리용원에서 한번 찾아뵀는데 연구실에서 지금 손북스님이 하는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팜봇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팜봇의 그 특용 작물을 그 인터넷에 찾으면 나오는데요. 그것을 배양하는 것을 실제로 만들어서 개발을 하고 만듭니다. 근데 그 팜봇, 로봇의 그 농사가 우리 AI하고 뭐가 관계가 있냐 하면 AI 알고리즘에서 그 요로5도 있고 뭐 CNN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을 적용하고 설정해서 그 자그마한 평수에 그 32가지의 작물을 뿌리고 배양하면서 그 잡초와 분리해서 할 때 그 이 로봇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제 실제로 만들고 구현하는 작업을 볼 수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며칠 전에 우리 의료도 이제 우주선을 이제 발사해서 성공적으로 착륙했는데 그 화성 탐사 로봇이 있습니다. 그것을 실제로 만들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스펙 사항이나 거기에 대한 재원을 그 설계를 하시고 그 스케일을 잡으셔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 그래갖고 이제 학교마다 그 3D 프린터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 부품을 3D 프린터로 출력을 할 수 있고, 이제 좀 핵심적인 부분은 이제 뭐 구해야겠지만 바디라든지 이런 것은 다 구해서 만들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회 선생님들도 한번 가서 견학하고 체험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뜻이 있는 분은 차후에 제가 한번 공지해서 우리 박사님과 일정 잡아서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한준 선생님. 그러면 또 좋은 프로그램으로 잘 기획해 주셔서 또 많은 연구회 선생님들이 함께 가서 이렇게 시야를 좀 넓히고 오면서 힐링도 되는 그런 좀 기획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늦게까지 너무나 좋은 강의 해주신 조대현 교수님의 마지막 소감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대현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저는 너무 아이고. 감사하고요. 준비를 하면서 재밌었어요. 저도 나름대로. 그래서 그 선생님들도 재미있으셨기를 바라고 앞으로 인공지능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그럽니다. 예, 그렇게 뭐 앞으로 또 자주 되겠죠? 저희는 네. 자주 뵐 수 있으면 영광이죠. 그래 좋죠. 저희 AI 융합교육 연구회가 아직 이렇게 미진하게 함께 해주신다고 하면 저희 아마 천군만마를 얻은 거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선생님들? 그럼요. 사실 근데 어려운 부분을 이렇게 함축적으로 해주셨는데 몇 번을 봐도 저희가 사실은 소화시키기 어려운 거를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몇 번 더 해주신다면 저희가 무지 감사하죠. 무조건. 네. 그 손 박사님 있는데 제가 항상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같이 일을 하니까 또 같이 그러세요? 또 뵐 기회도 있을 거예요. 네. 예,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찾아뵙기도 하고 또 이제 저희 또 초대도 하고 이렇게 앞으로 좀 관계를 끈끈이 하는 걸로 그러면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저희도 미진하지만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희 연구에서도.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늦게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신 우리 동영 선생님, 황종원 선생님, 손노아 선생님, 현티처 선생님, 정연아 선생님, 이원희 선생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도 아마 이유림 선생님께서 실습 수업 준비해 주실 것 같으세요. 다음 주에도 함께 하시면서 또 배워갈 수 있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모두
꿀잠 주무세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조만간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영 선생님. 감사합니다, 황정호 선생님. 손미화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밤 네, 되세요, 손미화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정정호 선생님.